있어서 네.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홍콩과 대만을 좀 보니까 토종나비는 사라지고 이 지역의 열대나비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홍콩, 대만에서 토종나비가 사라지고요. 열대나비가 몰려오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봉사에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대만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제왕나비 등 온대,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온대지방 나비가 줄어들고 열대지방의 나비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콩 펑양 이 나비보호구역의 책임자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제비꼬리 나비 등 7종의 새로운 나비종이 홍콩에서 발견이 됐고 이 중에는 태국, 인도, 미얀마 등지가 주요 서식지인 열대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열대 지역에서 이주한 나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2000년 필리핀에서 대만 남쪽 항구인 가오슝어 날아든 동부 줄무늬 신천홍 나비를 비롯해서 최소 7종의 열대 나비들이 대만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대만 국립사범대학교의 나비 전문가는 한때 대만 남부에서만 발견됐던 나비들이 이제는 대만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야, 홍콩 대만 뭐 덥다고는 느끼지만 열대와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나비들이 이제 올라왔군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으로 열대성 나비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옛날에는 북쪽 지역은 추워서 열대 나비가 정착하기 어려웠는데 이 남북 기온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열대 나비를 비롯한 곤충들이 북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온대성 나비들은 서식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8,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만 마리의 제왕나비가 겨울을 났던 홍콩의 툰문 지역에서는 제왕나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가오슝 외곽의 마오린 계곡에서 겨울을 나던 나비들도 최근 몇 년 동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더 추운 곳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대다수 나비종 개체수가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나비들은 겨울에 비가 오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뭄에 취약하다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에 가뭄이 오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나비 유충의 먹이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나비 유충도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 오늘 특별히 전쟁 관련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우리가 과거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제 세계 대전이 있을 때는 독일과 소련이 이제 치열한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문을 통해서 전해졌었죠. 종이 호회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에 러시아 침공 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좀 시시각각 이른바 거의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T 기술이 최근에 또 전쟁의 방식과 양상도 바꿔놓고 있어서요. 오늘은 IT 기술로 변한 전쟁의 양상에 대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이번에 좀 특별하게 느껴진 게 SNS로 진짜 실시간 생중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뭔가 뭐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기자분들한테 어떤 소식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스마트폰 가지신 현장의 모든 시민들이 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정도로 SNS에서 다양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 혹은 이런 것들은 꼭 알렸으면 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쟁의 현장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게 되고요. 뭐 그런 걸 통한 여러 가지 메시지 나오게 됩니다. 또 특정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그 상황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CCTV들을 활용을 해서 맞아요. 24시간 이렇게 온라인에 중계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 확실히 현장의 모습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SNS다 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취재하러 들어간 촬영 기자가 담은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곳의 CCTV 진짜 한 곳에서 계속 지켜보는 걸 내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예전엔 진짜 한 회사에 소속된 기자가 촬영을 했다면 네. 지금은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게 SNS에서 그 가끔 볼 수 있었던 이게 꾸며진 거라든가 약간 네. 이게 뭐 그런 의심도 들긴 해요. 그렇죠. 뭐 일부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퍼뜨리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SN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를 내려놓고 탈출했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한때 또 SNS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관저 건물에서 인증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여기 있다. 뭐 내가 지금 뭐 가짜 정보가 계속 온라인에서 도는데 나는 어디 가지 않고 여기에 있어 같이 전쟁한다. 이런 식의 영상을 올리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예.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돌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와 또 잘못된 정보들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들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챙겨서 또 확인하는 영상까지 보여줘야 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제가 됐는데 네.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뭐 다양한 전쟁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과거 같은 경우면은 어떤 뭐 각자의 뭐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뭐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전쟁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렇게 정상회담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또 SNS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위성 인터넷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 전쟁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전쟁을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이 뭐 화성을 정복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이런 인터넷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10시간 만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한다. 더 많은 서비스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계속 인공위성을 쏘면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전 세계에 저궤도의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하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직은 뭐 수십 대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모아서 인터넷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지금 도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이 네. 실제로 이제 가능한 CEO가 있으니까 요청을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했는데 진짜 응답을 받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 네. 인터넷 얘기를 꺼냈다는 게 이게 진짜 또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급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른바 인터넷이 필요한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방송도 우리가 라디오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예전보다 인터넷망이 이제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히게 되죠. 게다가 초기 폭격으로 그런 기반 시설들이 이제 그렇죠.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장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일종의 해킹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물리적이 아니라 해킹으로도.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부 주요 기관이나 은행 등이 계속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 망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좀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쪽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기존의 인터넷망이 아니라 이런 위성을 통한 인터넷망을 좀 필요로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제공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러시아도 이미 준비할 때 그 사이버상 공격까지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뭐 실제로 그 24일 이후에 인터넷만 이런 장애가 있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러니까는 2월 초 때부터 한 2월 10며칠 14일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일종의 사이버전들이 일어나고 공격들이 좀 보였습니다. 예. 뭐 제일 대표적으로 외무부 공식 사이트가 이제 다운이 돼서 뭐 경고문, 그러니까 너네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한 14일 정도부터 있었고요. 또 뭐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자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이 저장돼 있는 사이트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드 파괴 공격이 가능한 악성 코드들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타겟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었고요. 네. 뭐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일종의 심리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그 위성 인터넷을 확보의 지원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반격을 할 수 있었나요? 일종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IT 기술력과 함께 일종의 그 IT 아미라고 하는 이번에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본 국가 말고도 세계 각국의 IT 보안 전문가들한테 역으로 이제 러시아의 이런 사이트를 공격해달라라고 예. 하는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디도스 타겟 리스트가 공개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4만이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을 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기관들, 뭐 예를 들면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이런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해킹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팀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리스트를 올리니까 그곳들을 실제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국방부 사이트가 해킹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에 있는 관영 TV들에서 정규 방송이 아니라 갑자기 우크라이나 현장에 좀 영상이 나오는 예. 뭐 이런 방식들의 계속 해킹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양 국가의 보안 전문가 또 전 세계 해커들이 지금 이른바 그 온라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양상을 이번 전쟁에서 진짜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쪽이 이제 흔들렸을 때 얼마나 또 혼란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어요. 이번에 이제 구호를 부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네. 그 지원하는 방식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SNS 계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른바 후원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인터넷 주소와 비슷한 그 지갑 주소라고 보통 표현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좌번호 비슷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 뭐 구호 단체를 통하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이제 뭐 ARS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불을 맞아요.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후원이 되는 방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지갑 주소 자체가 이제 오픈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는 형태인 거죠. 실제로 한 270억 이상이 이미 지금 모였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다오의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협동조합 비슷한 형태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다양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 단체들을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돕는 이런 모습들도 최근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공개한 건 어떤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각 국가의 돈들이 모이고 또 환율이 바뀌고 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인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그런 것들이 가상자산으로 쌓이니까 속도감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러네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본인들의 환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가상자산 자체가 전쟁 상황에서는 기존의 현금보다 오히려 더 유동성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옛날로 저는 생각하는 치면 것 같습니다. 금이네요, 금. 네,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변화들 때문에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새로운 또 기축통화의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어떠한 화폐가 불안한 상태에서 일부 이런 가상자산을 계속 모으는 움직임들도 좀 민간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엔 또 이쪽까지 흔들어 놓으려는 공격도 준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임은경님 청취자신데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적십자 기부 링크 알게 돼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하셨어요. 이 링크가 돈다는 것도 진짜 이게 간편하게 클릭을 해서 그렇죠. 도울 수 있다는 거 달라진 양상이네요. 자,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에서 엿볼 수 있는 점들 확인해 봤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좀 추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대구는 0도로 뚝 떨어졌고요. 어제 내린 비로 오늘 아침에 중부와 경북 지방엔 설이 내리는 곳 있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세종 10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지방엔 건조특보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화재 나지 않게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아지는 곳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도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3만 8,993명이었고요.
전날보다 633명이 줄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1.4배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가지고요. 772명이 됐고 사망자는 112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률은 40.5%로 처음으로 40%를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새학기는 전면 등교라는 기조 속에 각 학교의 이 자체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는 13일까지는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이 됐을 때 백신 미접종자라면 일주일간 등교가 중지가 되지만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확진이나 격리, 의심 증상 때문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 방역당국의 문자라든가 검사 확인서를 이 담임교사에게 보여주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학생, 교직원에게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제공을 해서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민간인들 피해잖아요. 네. 민간인 거주 지역에 실제 폭격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거센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예상외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 키예프에 러시아군이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무차별 이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40만 명에 이르는 하르키우시는 러시아의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마리우폴에 사는 6살 소녀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숨진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취재진을 향해서 이 아이의 눈을 푸틴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진공폭탄은요. 방사능 없이 핵무기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을 만큼 핵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단 러시아가 이 폭탄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반전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도 혹시 있었을까요?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수천 명이 경찰에 아이고. 이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금융 제재 수위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도시 곳곳에서 현금을 찾으려는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현금 인출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하락을 하게 되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달러화로 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한 우리 정부도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하는 그런 후속 조처도 내놨습니다. 특히 피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퇴출을 시켰고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산하단체의 러시아 퇴출을 권고하는 등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일화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두 후보가 오후에 전격적으로 만났는데요. 20분 정도 남짓한 대화 끝에 통합정부 구성의 뜻을 모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을 보니까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을 하고 정부 출범 1년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책임 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의 단일화 성사라고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 김동연 후보 사퇴라든가 단일화 논의가 오간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후보들 바쁘게 뛰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이 경선 경쟁자의 이준석 당대표까지 총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꼼수다. 정권 교체가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동작 유세에서는 서울 유권자들이 예민해하는 부동산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현 정부 공급 정책을 집중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파주와 지역구인 고양에서 유세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당의 외교 발언을 좀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이 내건 통합정부는 심상정에 힘을 실어줘야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유세 대신에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을 조문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만나겠느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한테 쏟아졌는데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어제 3.1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나요? 3.1 독립운동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세력이 동참한 좌우통합 연합정부였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14번 언급을 했고요. 특히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일본을 향해서는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 상황을 신냉전에 대한 우려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3.1절이었는데 서울 도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네요. 방역 집행상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라고 일단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네.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그 8.15 광복절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양상을 띄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기도회 역시 온갖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대선과 관련한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도 같은 집회를 벌이겠다면서 집회 참가를 유도하는 그런 발언도 했고요. 특히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현장에 모인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리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행사가 정상적인 선거 유세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정부 당국의 명확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 선거 유세를 이용한 꼼수 집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3.1절에 그 폭주족들이 꼭 밤에 달리곤 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제 새벽 도심 속 왕복 10차로 도로를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경찰을 비웃듯 달아났는데요. 대구 도심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든 차량과 오토바이가 150여 대에 이르고요. 거리에는 구경꾼들까지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대구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20명 정도를 입건을 하고 이 폭주족 리더를 구속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SNS에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국정일만 되면은 계속 모여들고 있거든요. 네. 경찰도 어제 15명을 붙잡았는데 공동위험행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민동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소식들도 들려오고 이제 대선도 진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건강관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14만 명대 넘으면서 주위에서도 진짜 많이 확진자 나오고 있잖아요.